전쟁의 원인을 지도자의 오판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남보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그 러우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푸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왜 사람은 전쟁을 하게 될까?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서로가 다 망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셨다고요? 네. 지금 전쟁론을 이제 본질적 차원, 전쟁이 겉에 보이는 양상 차원을 좀 구별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지금 그 자료만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아, 그렇게 오늘 많습니까? 이만큼 할 겁니다.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놀랐는데 PD, 오늘 우린 죽었다. 좀 깊이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전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를 경험한 분들도 이렇게 열전 속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이미 우리가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고 A급 학술지에 썼다가 네.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무슨 냉전이 회귀하냐, 신냉전이냐 그런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새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대로 가면 중세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심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륙에 전쟁의 소식이 없는 곳이 있나요? 그러게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주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것이 과연 잦아들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은 전쟁을 왜 하는가?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국제정치 이론을 확립한 케널스 월츠라는 학자가 인간의 본성 차원, 국가의 정치 체제 차원, 국제체제의 구조 차원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이미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 차원을 먼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본성에 뭔가 전쟁을 좋아하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증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독수리의 스텔레라는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 전쟁을 경험하기도 전에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뭔가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에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이미 인간이 전쟁을 정말 좋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네. 충돌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장면이 묘사가 돼 있고 또 고전이죠. 일리아스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자기 자신의 어떤 흥분, 복수심, 명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죠. 프랑스 라스코 동물 벽화에 보면 인간들이 무기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네. 일상적으로 옛날에도 싸웠나 보다 하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사회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모여서 싸운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인간의 본성에 싸움을 좋아하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이 토마스 홉스예요.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자연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기적이고 불신이 많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평화는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싸우도록 돼 있는데 네. 싸우는 게 무서우니까 인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안 싸우게 되는 것이 평화라는 거죠. 홉스에 의하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 평화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홉스는 여기서 선악설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평화가 부자연스럽고 전쟁이 자연스럽다 그거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있어야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홉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푸틴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공격적인 역사관, 그가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서방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약간 대립되는 견해죠. 루소는 성선설을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본래 선하고 전쟁은 인간이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 구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 계약론. 여기에 보면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두면 안 싸울 건데 사유재산이 뭔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고 형성된 정치 권력이 싸움을 장려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는 이론들이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인지적인 요인과 오판의 사례로 이것을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네. 홉스, 루소는 좀 옛날 사람이고 최근에 로버트 저비스는 전쟁의 중요한 요인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냐면 인지적인 편향, 과도한 위협 지각, 신호해석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다. 전쟁이 난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약해서도 아니고 지도자의 실수다. 조직의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이 이론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프랑스가 상대편이 뭔가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오판했다는 거죠. 네. 아닌데. 그리고 그런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오판을 해놓고 미리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획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놈들이 날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 신호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먼저 아무래도 우리가 믿는 게 선빵을 날려야 피해가 적어지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는 이거죠. 선빵 필승의 심리만 있으면 모르는데 계획까지 1차 세계대전 때는 만들어놨던 네. 거죠.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쿠바 미사일 위기도 그래요.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핵을 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쏘려고 그래? 이거 선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오판과 의심 때문에 인류가 공면할 뻔했다니까 얼마나 오싹오싹합니까? 그렇죠. 이 전쟁의 원인을 지도자의 오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 수준의 전쟁의 원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 수준에서는 그럼 어떨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체제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혹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민주국가끼리는 잘 전쟁을 하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전쟁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체제가 일단 투명하다는 거죠. 국민이나 여론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저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도자나 사령관은 아무래도 자기가 죽을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근데 시민은 당장 내가 죽고 내 아들, 딸들이 죽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한다는 거죠. 시민들의 정치 참여.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 전쟁이 덜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는 여론의 제약이 있다는 거죠. 여론이 항상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뭔가 전쟁 위주로 가려고 하면 보도해버리기 때문에 민주평화론 덜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금 점점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민주주의, 인민주의를 주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라는 거죠. 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 핵심 지도자들에게 좀 더 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나 여론의 견제가 적어서 전쟁으로 가기 더 쉽다. 뭔가 그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민주평화론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국가가 덜 전쟁을 하지만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를 종종 공격해서 전쟁이 나지 않느냐. 그건 전쟁이 아닌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그 전쟁이 그래요.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없었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그것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의 권위를 굉장히 손상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화론에 약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사례도 있어요. 브루스 루셀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정권의 위기, 여기에다가 곧 선거가 닥치면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전쟁을 벌이곤 한다. 이게 이라크 전쟁에 꼭 들어맞는 사례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어진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사례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본성 차원, 국가 차원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 체제에서 좀 보고자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제 정치의 핵심이죠. 이것은 이제 국제 정치 체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지금 좀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무정부적 국제 질서가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부적 국제 질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국가의 상위에 국가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치체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집안에서 싸우는 것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싸우진 않습니다. 그것은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들의 모임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안보 딜레마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죠. 예를 들면 사드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타국가가 봤을 때 미사일 방어 체제는 방어를 위한 미사일이 저거 단추 하나만 누르면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공세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업 되는 거죠. 서로 결국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게 안보 딜레마 이론이죠. 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밖에 없다. 셀프 헬프를 온 국가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안보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은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1967년 6월 5일에 이른바 6.1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했거든요. 이집트는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방어적인 조치였어요. 근데 하필 그때 UN 평화유지군이 일대에서 철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군대가 왔어? UN 평화유지군이 철수해? 아랍 군대가 때로 몰려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아이, 말씀하셨잖아요. 선빵 필승. 그래서 6.1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러나 이러한 국제체제의 안보 딜레마 혹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국가의 인식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도 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인데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보면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기에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서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대방이 핵무기를 쐈을 때 나도 쏘고 그럼 상대방도 쏘고 내가 마지막까지 쏘면 되겠지 해서 핵무기를 엄청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3만 1000발 정도 미국이 갖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참고로 5177발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진 거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2차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네. 그건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호 확증 파괴가 되겠구나. 서로 핵전쟁을 시작하면 완전히 끝나겠구나. 그 공포의 균형이 결국은 냉전기 핵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체제에서의 안보 딜레마 혹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국가의 생각은 전쟁을 이렇게 굉장히 무섭고 어리석은 방식이지만 막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쟁, 말씀하신 그러한 그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이제 충돌하고 불안감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또 전쟁의 성격이 좀 분명하게 다른 게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내전, 코소보 공습, 여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스페인 내전하고 코소보 공습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인간 차원, 국가 차원, 국제체제 구조 차원에서 전쟁의 원인이 뭔가, 전쟁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보기에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네. 스페인 내전 먼저 보자면 인간 수준, 국제체제 구조 수준으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1936년부터 39년까지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프랑코라는 그 독재자가 전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내부적으로 이 프랑코 장군은 원래 카나리아 제도에 주둔하던 사령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군사 쿠데타 계획에 동참하면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는데 특히 공수부대를 이용해서 군부대를 수송해서 쿠데타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거든요. 이 프랑코의 성격에서 드러나는 것, 쿠데타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결단력이 뛰어나다. 한번 결심하면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성격이 있었고 또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주 집념을 보여줬거든요. 이 성격이 그대로 전쟁에 이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프랑코 한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유럽 전역에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을 일으킨 김에 여기서 한번 대리전을 벌여볼까 하는 국제체제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1930년대 유럽 잘들 모르시는데 그때는 파시즘하고 공산주의가 맞서고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파시즘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로를 정말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원수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소련이 야 파시즘이 스페인을 장악하도록 하자. 공산주의가 스페인을 장악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 안에서 전쟁을 한번 벌여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싸웠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코 장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그리고 주변국이 갖고 있던 국제체제의 구조 이것이 만나서 스페인 내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네. 코소보 공습은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대비 사례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엄연히 유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작동을 못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대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네. 이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 유엔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코소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르비아가 결국 알바니아인들을 탄압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을 국가 수준으로 보자면 밀로셰비치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탄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밀로셰비치라는 사람은 1989년에 코소보 자치권을 공식 박탈을 하고 세르비아가 직할 통치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바니아계 공무원, 교사, 경찰 수만 명을 해임을 하고 세르비아계 관리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 막 분란이 터지게 한 게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코소보 주민들이 무력 저항하니까 그것을 거의 뭐 학살 수준으로 해서 탄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토 개입의 명분이 된 겁니다. 원래는 유엔이 작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유엔이 이 당시에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 합의에 실패를 했고 나토가 개입한다고 했는데 나토도 작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 전원 합의가 돼야 되고 나토로서는 전원 만장일치제가 돼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군대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국적군을 불러들여서 우리랑 같이 들어갈 사람 누구 있냐 해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육군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니까 공중전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자 했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더 전쟁하기가 쉬웠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유엔의 어떤 규제, 관리 감독도 좀 있고요. 또 국제적인 여론이라는 것도 여러 형태를 통해서 되게 쉽게 형성이 되고 또 비난받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쟁을 무작정 일으킬 수 없지 않느냐. 네. 근데 경험적으로 지금 요새 전쟁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건 그 미국이 이제까지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좀
벗어나는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 이 이후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흥미롭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국가라는 것은 중세시대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를 공격을 해서 전리품을 얻고 그것을 내가 소속된 내 신민에게 나눠주는 게 원래 국가의 역할입니다. 네. 중세시대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물건은 전리품이라고 했어요.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영토를 점령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봤다고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예를 들어서 약탈 영주, 백성을 보호해야 될 영주가 오히려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십자군 전쟁처럼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해서 하니까 점점 강자가 힘을 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됐죠. 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집을 잃잖아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나서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체제가 샌프란시스코 체제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UN, 국제 경제 체제, 이것을 합쳐서 지금부터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무력을 가지고 강제로 영토를 빼앗은 것은 무효다. 이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국가의 원래 본성에 맞지 않게.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러시아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 공격했고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 세계가 봤잖아요. 아, 저거 해도 되는구나. 힘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국내 정치 규합해서 정권도 연장하고 경제도 문제없네. 이러한 인식을 줬단 말이죠. 네.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결국 이런 행동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제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네. 무력 사용은 금지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뭔가 국가가 대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 된다. 이게 유엔 원장 2조 사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뭐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저 국가의 행동이 지역 안보나 아니면 국제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유권의 원칙이에요. 먼저 공격당했으면 반격을 해도 된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한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이 승인해서 무력을 사용한 전쟁은 뭐가 있느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례가 있죠. 가까운 사례입니다. 한국 전쟁하고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은 좀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 여기서 북한의 침략을 먼저 규탄을 했고 84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군사력을 모아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 이걸 다 결의를 하고 국제법을 다 준수를 해서 유엔군이 참여한 게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걸프전이죠. 걸프전에서도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건 안 된다. 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중동 지역의 안정이 깨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일 쇼크 오고 그러면 세계 평화에 큰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 같이 이거 대응하자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절차를 거친 무력 대응이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국제법, 절차 다 무시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마냥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2003년에 이라크전 완전히 미국이 헛방 쳤잖아요. 네. 이라크 내에 화생방 무기가 있고 그 무기는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바로 쏠 수 있다고 전 세계를 겁을 준 다음에 의회의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군대를 출동을 시켰거든요. 이때 무슨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앞에 1990년대에 걸프전 했을 때의 안보리 결의 통과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했던 것을 이라크가 다시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미국이 얘기는 했지만 국제법 학자들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번 통과해 놓은 안보리 상임 이사회 결의를 다시 쓰는 거 그것은 완전히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것은 일리걸 워입니다.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법과 현실은 참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가 법을 따지고 힘 있는 자는 일단 쉬운 게 주먹 쓰는 거, 힘 쓰는 게 아주 편해진 세상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하면은 일단 이렇게 파괴적인 어떤 물리적인 무기를 동원한 군대를 동원한 전쟁을 생각하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서 경제 전쟁이라는 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 전리품을 자기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지금 이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경제 전쟁, 이 전쟁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의미가. 그렇죠. 우리가 전쟁하면 물리력, 군사력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지금 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네. 이런 사태가 점차 커지면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전력망이 이 땡볕에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죠. 요새 이 러우 전쟁 보니까 이 사이버전 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전쟁의 변화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도 해요. 언어 폭력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괴롭힘도 폭력하고 똑같이 봐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언어 폭력을 폭력이라고 안 봤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는. 근데 그걸 폭력이라고 보는 것처럼 물리적 무기만이 무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수단도 우리가 폭력으로 보는 시대가 왔고 그것을 사용한 강제적인 수단도 결국은 전쟁의 일부로 우리가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사이버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엄연한 공격이고 사이버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것이 전투고 그 전투가 확산되면 전쟁이 납니다. 아직까지 난 적은 없지만 이제 곧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전의 정의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상으로 컴퓨터로 공격하는 거다. 상대국의 정치, 군사, 경제 기능을 사이버전 수단 방법으로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에스토니아입니다. 네. 2007년에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전승 기념탑을 철거하려고 그래요. 소련이 그때 굉장히 크게 반발해서 외교적으로 마찰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에스토니아 공격을 해가지고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죠. 그래서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네. 이게 국가적인 위신도 실추가 되고 경제적인 손실,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스토니아는 이것은 국가 위기라고 선언을 했어도 아쉬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엔과 나토에서 연구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이버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향후에 에스토니아 공격했던 수준으로 만약에 공격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수단으로 역습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의가 이때 생겨나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전을 할 때 사이버전 수단만 쓰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수단도 쓰고 경제적인 압박도 하고 외교적으로 교란도 하고 심리전도 펴고 사이버 공격도 같이 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인 마비입니다.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에요. 네. 돈바스전이라고 하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면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에요. 네. 크림반도는 그때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러시아 거였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르시초프 때 그 그렇죠.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냥 구역을 그냥 넘겨준 정도에 불과했던 거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일 주기 싫었죠. 크림반도는 예를 들어 스탈린이 너무나 사랑한 곳이에요. 6.25 전쟁 났을 때 스탈린 정신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크림반도에 가서 휴양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흑해 발트해를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준 이유가 뭐냐면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그 전술핵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스스로 반납하고 해체하게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영국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그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와중에 러시아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림반도를 준다고 그래라.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사인하게 만들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푸틴은 우리가 취약해진 틈을 타서 서방에게 놀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고 그것을 언젠가 되찾아온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크림반도에 리틀 그린맨들을 보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주민들이 이 리틀 그린맨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가서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교통정리, 그 다음에 뭔가 위험한 지역에 못 가게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소위 대민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척, 방송국을 보호하는 척 이렇게 마음을 얻어서 무혈 입성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만들고 주민투표를 함으로써 크림반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러시아 통제받겠다. 여기에 투표를 해버리게 돼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할 때 무력도 갖고 언론전도 했고 이메일 보내고 뭐 유튜브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의 정수를 보여준 게 2014년 크림반도 병합입니다. 여기에서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된다. 그림 나온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돈바스 전쟁입니다. 네. 돈바스 전쟁도 똑같은 식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했어요. 먼저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메일 보내고 정치인들 회유하고 국제적으로 상이한 메시지 보내고 결국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는 확장된 무장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수단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사이버전도 하고 심리전도 하고 정치 공세도 펴고 이런 것을 하는데 무장을 앞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선승구전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권 조성 작전. 이겨놓고 싸우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력은 마지막에 진짜 깃발 꽂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기기 위해서 무력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거죠. 네. 요즘 그 대칭전, 비대칭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차이, 그 다음에 이 비대칭전이 뭐 더 무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요 차이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칭전, 비대칭전은 어쨌든지 간에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기 쉽게 한 거다. 이 이해부터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대칭전, 비대칭전 또 선형전, 비선형전도 있어요. 재래전, 비재래전, 정통전, 비전통전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을 전쟁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분류법이다. 전쟁의 양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래식 전력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재래식 전력은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전차, 포, 비행기, 보병 이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비재래식 전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시가 되면 못 보죠.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건 특수부대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게릴라, 민병대, 사이버 전력, 민간 전문가들 이런 것도 다 비재래식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방에 부대들을 일렬로 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적군이 온다면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악내들과 함께 총을 들고 걸어오면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비재래식 전력인 거예요. 상대방이 1초, 2초, 가능하면 1분 정도만 망설이게 할 수 있으면 그 전쟁 이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러시아 군인 거예요. 네. 이 재래식 전력과 비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면 화면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쿠르스크 전투는 대표적입니다. 뭐 독소전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독일의 SS 기갑군단과 소련의 근위 전차군이 부딪혀서 서로 피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냥 재래식 전력, 재래식 전투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라크군이 어떻게 싸웠냐면 이라크의 그 테러리스트 혹은 반군들이겠죠.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 특히 뭐 장갑차나 아니면 뭐 차량화 부대가 이렇게 오면 맞서질 않는 거예요. 전차가 오면 아까는 전차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장갑차가 오면 철저히 장갑차가 아닌 걸로 싸우는 겁니다. 네. 기계화 부대가 오면 철저히 기계화 부대가 아닌 걸로. 급조 폭발물로 싸우는 거죠. 뭐하러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RPG-7으로 싸우냐. 바닥에 폭탄을 심어놓으면 되지.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군의 기동력을 막으면 되잖아요. 어디에선가 IED, 급조 폭발물이 한번 터졌다고 하면 글로 또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 연속된 체인만 한 군데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오판, 거기서의 잠깐의 머뭇거림, 그 사이에 이라크 반군 게릴라들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 전쟁, 비전통적 전쟁,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선전포고 하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공격하겠노라.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명령도 하다라고. 그게 전통적인 전쟁인데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몰랐죠. 국민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몰랐대잖아요. 야외 전술훈련 하러 나간 줄 알았는데 전술훈련 하다가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전쟁이 이 바로 비전통적 전쟁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반란전, 테러 전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전통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역습의 장면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전쟁, 비전통적인 전쟁 여기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쟁, 비재래식 전쟁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칭전, 비대칭전을 애초에 질문하셨잖아요. 네. 대칭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F1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거기에 봤어요. 보면 F1 레이싱카는 비슷한 차들끼리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칭전입니다. 전술이 약간 다를 수 있고 타고 있는 선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타고 있는 기체가 같고 경기하는 그 경주장이 환경이 같습니다. 비대칭전은 철저하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F1 서킷에서 르클레르가 자기 자신의 F1 경주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드론으로 밖에서 달리는 거예요. 네. 아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벗어나는 창의적인 대응책이 없으면 아예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초전에 그렇게 당했던 것이 바로 이 비대칭적인 수단을 러시아가 썼기 때문이고요.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도 비대칭적인 전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은 멀리까지 못 가는데 오히려 드론에다가 광섬유를 달아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비대칭적인 수단을 썼기 때문입니다. 대칭전하고 비대칭전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최신의 얘기가 아니라 솜전투. 1차 세계대전 때의 솜전투가 대칭전의 전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칭전은 잘못되면 소모전이 되고 그러면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솜전투 때 10만 명이 죽었는데 1.7km밖에 전진을 못한 거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대칭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가디슈 전투. 우리가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델타 포스를 비롯한 정예 병력과 최신 블랙호크 2대 그리고 공중전의 지원을 통해서 아주 전형적인 대칭전 전력을 보냈지만 모가디슈에 있던 그 민병대와 게릴라 집단들은 RPG-7과 그리고 공격할 수 없는 주민들을 활용을 했어요. 주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칭전과 비대칭전의 차이고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워서 싸우더라. 우리 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소식 많이 들리죠. 여성과 아이들에게 손목에 이렇게 체인을 채워가지고 앞에 내세워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비대칭전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전쟁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하게 될 전쟁은 모두 이런 비대칭전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전쟁의 본질과 전쟁의 양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드론이 전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대칭전도 아니고 리틀 그린맨, 뭐 사이버전도 전쟁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양상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양상을 통해서 전투에 이기고 작전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그 본질,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전 세계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상식선에서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쟁이 지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는 지금 전투 이기고 있죠. 작전 이기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우리도 드론 저렇게 써야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 드론을 사용해서 정치적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막 드론을 우리도 도입하자. 우리도 저렇게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방법을 쓰자. 야, 중국의 초안전 저거 신기하네. 우리도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인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결말이 있어야 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어떤 경우에 현대에서 항복하게 될까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그거에 대한 고민을 승산이 없고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소모전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좀 바뀐 건가? 과거와 달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얘기로 들으면 전쟁의 본질은 안 변했잖아요. 원래 이랬습니다. 전쟁은. 아, 그래요? 생각해보면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10년, 20년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때 22년이었습니다. 원래 전쟁은 누군가가 억지로 개입해서 띄워놓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 거고 강대국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 집안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계속 그냥 툭툭거리면서 싸우는데 엄마 아빠 하지 마 하면 안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저는 2018년에 A급 학술지에 러시아가 주변국 중에 한 군데를 침공할 것이라고 써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저는 이거 2년 반 간다, 최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2주에 끝난다, 뭐 6개월에 끝난다. 중간에 사실 학자라든지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섣부른 오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의 양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네.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쟁은 지금까지 보면 국제전 양상에서는 통상 이렇게 끝나요. 첫 번째는 어느 한 측의 리더가 죽었을 때 끝났습니다. 네. 가장 확실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이죠. 히틀러가 자살을 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히틀러 죽기 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히틀러가 살아서 계속 저항을 하고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계속 거쳤다면 우리처럼 텐트에서는 정전회담을 하고 전선에서는 싸우는 과정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1953년 7월에 그나마 끝난 것은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급사했기 때문이에요. 네. 원래는 1951년 7월부터 끝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끝났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전기 감전되면 크게 부상을 입는 이유가 안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네. 전기에 감전이 되면 누군가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억지로 발로 차내지 않으면 전기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리더의 죽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행하게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령기 남성이 소진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끝난 거예요. 네. 1차 대전 때 어떤 프랑스의 마을은 남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어떤 마을에는 45세의 남성이 전장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폭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네. 군인들이 더 이상 못 참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는 한 전쟁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지금 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러시아가 항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조적으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 체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이 자신들이 기꺼이 항복하고 그 이후에 올 만한 체제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들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 같은 때 보면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절대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엄청난 배상금을 안기고 영토를 떼어서 나눠 갖게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유엔과 국제사회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하잖아요.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러시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체제의 어떤 재편이라든지 국제체제가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안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전쟁이 끝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것인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은 1918년에 독일이 먼저 전쟁 종결할 테니까 미국에 우리 서로 화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 국가 지도자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 당시에 서부 전선에 300만 명이 아직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동부 전선으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는 병력이 또 한 5에서 8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주요 지역을 여전히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전적으로는 독일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봤을 때, 독일의 당시 지도자들이 길게 봤을 때 이게 독일의 득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요청을 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나이브했던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그 국가 지도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단 끝난 겁니다. 또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할 때도 이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다고 하고 항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하고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들이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던 거거든요. 물론 원폭이 떨어지긴 했지만 원폭이 떨어지기 이전에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은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생각이 없죠.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을 마치자마자 푸틴은 감옥에 갈 것이다. 국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을 미뤄보더라도 절대로 국가 지도자로서 푸틴은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 여론, 국민들의 그 의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러시아는 그 국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쟁을 먼저 끝내려 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요. 지금 현재 땅을 다시 되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스톱할 만한 그 개연성이 아무것도 없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은 점쳐지고 있죠. 국제사회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다국적군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은 지금 현재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엔은 일단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줘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깰 수도 없습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이 선에서 유엔이 물러나면 유엔은 이 이후로 완전히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전향적으로 자신들의 조건을 낮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협상을 하려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안을 철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애초의 목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둘이 한 발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전쟁의 목표 자체를 버려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헌법을 고치는 굴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강대국이 들어가서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뭐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생각 밖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긴 해요. 네.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고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냐, 우리가 그 생각도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원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결정권자들의 어떤 심리, 그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아, 전쟁이라는 것이 참 그 비합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끝나기가 참 시작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